아이야? 네. 내일이 만약에 시험이야, 국어 시험이야. 그럼 너는 오늘 마지막으로 뭘 할래? 국어 공부를. 교과서. 좋아. 교과서를 어떻게 해? 뜯어먹어? 어? 읽어. 눈으로 정독을. 좋은 방법이야. 이지연. 탈모적 피부과 이지연. 여기 병원에 있더라. 뭐가 있어? 나 탈모인데 왠 줄 알아? 여선생님은 그냥 부끄러워 지금. 탈모 잘하는 피부과 어디 없어? 요즘에 부쩍 빠져. 너 그지? 인이 아프지 않아? 너는 정직하게 얘기해 줄 거야. 여기도 비어서 여기가 비어서 지금. 나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강의 보다 보면 내가 딱 이게 딱 지나올 때 여기가 확 빈 거야. 쌤, 저도 그거 봤어요. 그래서 나 이게 지금 여기 정수리 탈모가 심해졌구나. 그지? 표정아, 너 그 표정은 뭔 줄 알아? 차마 말하지 못한 걸 선생님이 스스로 말해가지고 이거 진짜 사람 없는 곳에 시원하게 방귀 낀 느낌?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통쾌해하는 것 같은데. 나는. 지연아, 네? 너 내일 국어 시험이야. 오늘 뭐 할래? 교과서. 자꾸 교과서 한다 얘들아. 교과서가 맞는 발음이지 않니? 그냥? 멋이라고, 그치? 교과서 갖고 뭐해? 읽어? 이런 생각 안 해봤어? 내가 지금 이 작품에 대해서 시험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좀 측정해보고 싶지 않아? 확인? 근데 내일 시험에 뭐 할래? 가르쳐. 어? 혼잣말이요. 혼잣말로, 그치? 어떻게 해봐? 감. 약간 주위에서 미친놈이라고 하겠지만 혼자 자기한테 설명해 보는 거야, 그치? 근데야, 유치멸절은 말이야 나한테, 그치? 이런 거를 말로 하기 민망하잖아? 손으로 써봐. 하얀 종이 꺼내가지고 유치멸절 딱 쓰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작품 제목과 작가 이름 딱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경우도 발생해. 아무것도 안 떠오를 경우에 그럼 눈을 감고 곰곰이 수업 상황을 떠올려 보거나 곰곰이 교과서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림 같은 것들 있지, 떠올려 보면 그 단서들을 이용해서 떠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돼.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유충멸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건 영웅이라는 말부터 떠올려야 돼. 영웅. 히어로. 요거 하나 딱 떠오르고 그다음 쫙쫙쫙 풀려. 영웅이니까 영웅소설이고, 영웅소설은 무슨 구조? 영웅. 그지, 영웅 1대2 구조가 나오고. 그럼 영웅 1대2 구조 첫 번째는 영웅 1대2 구조 첫 번째. 그 주몽신화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해모수, 어머니가 유화, 다 신들이잖아. 그지? 그지? 고귀한 혈통. 그다음 풀린단 말이야. 그럼 내용이 떠올라. 이런 식으로 너희들은 뭘 해야 되냐면 단서들을 잘 설정해요. 단서들.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 생각날 수 있을 만한 단서들만 설정해 놓으면 하나 딱 푼 순간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풀린단 말이야.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 물어볼게. 뭘 갖고 건들지? 옛날 거 할 거야. 산수나무의 농사로 갈게. 민이 수업 들었던 거 기억나지? 잊어버렸어? 산수나무의 농사 전부터 뭐부터 떠올려야 돼? 나무 떠올리고 또 그 다음에 이타점. 넌 너무 잘 많이 앞서갖고 그늘 떠올려야 되고. 좀 이상하네. 난 내 수업이 원래 이렇게 그 재미를 추구하는 수업도 아니고 뭐 개그를 추구하는 수업은 더더욱 아닌데. 약 잘못 먹었냐? 저는 조금 이상해요. 오늘? 그늘 떠올려야 되고. 우리 산수나무 꽃이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노란색도 떠올려야지. 실망하지 마요. 그러니까 꽃도 노랗고 그늘도 노랗고 그 그늘이 어떻게 되면서 넓어가고 있잖아. 다 나온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끄집어낸 다음에 내가 못 끄집어내는 게 있어. 그런 다음에 교과서를 한번 봐봐. 그럼 내가 여기 놓쳤구나, 여기 놓쳤구나. 거기 두 번씩 읽으면 돼. 알겠지? 자,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단은 유충렬이요. 아버지가 정원주고 유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위관리였고 특히 얘는 전생이 뭐였어? 천상계 존재였던 천상계 삼태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일단은 천상계 존재인데 지상으로 내려왔어. 무슨 화소? 적강화소. 그리고 천상계와 지상계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해. 무슨 세계관? 이원적 세계관. 거기에다가 옥황상제가 주신 아들이면서 천상계 자묘 대장성이었고 아버지가 고위관리다. 고귀환혈통. 두 번째, 남학 형산의 치성을 드리고 태몽을 꾸고 신기한 태몽을 꾸고 아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자치성과 더불어 가지고 기한 출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영적 기상을 지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뭘 지니고 있다? 그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게 세 가지가 앞에 언급됐잖아요. 그러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악당이라고 한다. 이게 적대자에게 정한담이 그 옥가도사로부터 뭐를 알게 되느냐? 바로 천상계 존재가 지상계 내려왔다. 그 영웅이 우리가 황제를 도모할 일에 방해가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사전에 좀 제거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불을 지르려고 하죠. 그때 꿈에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부채 하나 줍니다. 그리고 부채를 들고 시키는 대로 뭘 합니까? 불이 났을 때 부채를 살랑살랑 붙이면서 도망을 나온 부분까지. 자, 그리고 라 들어가겠습니다. 충렬을 앞에 안고 사익길로 나오면 남천을 바라보고 가 없이 도망할세. 앞부분에서 부채 살랑살랑 도사시킨 대로. 그리고 마찬가지 남천을 바라보고 가 없이 도망할 때도 살랑살랑이랬다. 노인이 시킨 대로. 너 자꾸 앞에서 웃기지 마. 내가 수업입니다. 제가 웃겼다고요? 웃는 게 웃기는 거야. 웃는 거 되게 웃긴 거 알아? 한 곳에 다다르니 옆에 큰 외가 있으되 높기는 만장이나 하고 봉우리 오색구름이 사면에 어리었거늘 자세히 보니 이 외는 천재 예전에 하늘에서 제사 지내던 남학형사입니다. 남학형사는 두 가지 사건과 관련이 있죠. 첫 번째 유충렬이 태어나게 한 유충렬이 태어날 수 있는 제사를 지낸 곳이자 현재 유충렬 모자가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한 곳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전일 보던 얼굴이 부인을 보고 반기는 듯 요쯤 되면 애들이 누구 얼굴이에요 이게 지금 부인 보고 반기는 얼굴이 누가 있나요? 이 얼굴은요 바로 그 남학형산을 의인화한 표현이에요. 마치 남학형산이 뭐 한 거야? 이 부인을 보고 반가운 듯한 그런 어떤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뚜렷한 천재당이 완연히 회의건을 부인이 비회 슬플 피자입니다. 회는 품을 했자요. 슬픈 마음을 푸는 것을 금치 못하고 충렬을 붙들어 방성통곡 큰 소리를 내면서 통곡하는 말이 너 유매를 아느냐? 7년 전에 우리 이런 부분에서 유충렬의 나이 정보가 나왔죠. 8살이죠. 7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태어나면 1살이잖아요. 왜 우리는 태어나면 1살일까? 하는 나라에서는 7살인데 우리 8살이야. 차이. 거기 태어나면 빵살이고 태어나면 1살이야. 왜 그런 것 같아? 물어보는 거야 궁금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우리는 태어나면 1살이고 걔네는 1살인지. 왜? 뱃속에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그 10달 동안 늘 거기서는 그러니까 세상에 애가 나와야만 그거를 하나의 어떤 생명체 존재로 인정하는 거고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의 존재로 인정해서 이 뱃속에 있는 것도 나이로 세준대요. 그래서 여기서 10달을 보냈다 한 살로 쳐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보다도 훨씬 더 뱃속에 있는 그 태아의 어떤 그 존엄에 대해서 더 민감한 거고 더 낙태에 대해서 민감한 거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생명체를 인정한대요. 그래서 태어난다 한 살이죠. 그럼 8살인 거야. 이 산에 와서 산지하고 너를 낳았더니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떤 지경입니까? 첫 번째 아버지가 유배가고 두 번째 이 집이 불타서 도망을 온 사건. 너의 부친은 어디 가고 이런 편을 모르는고 이 산을 보니 내 부친 본 듯하다. 통곡하고 싶은 마음 어찌다 측량하리. 뭐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읽어가는 겁니다. 충렬이 그 말 듣고 부인의 손을 잡고 울며 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때 충렬의 왈은 일종의 독백, 혼잣말로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8살짜리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 산지에 산지하고 나를 낳았단 말인가 당신 이런 표현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독백체입니다. 아시겠죠? 어머니 말을 듣고 혼잣말 하는 것.
이 산에 산지하고 나를 낳았단 말인가? 적신이 그러면 산신은 이런 연유를 알련만은 산신도 무정하네라고 산신에게 원망의 마음을 갖습니다. 왜 원망의 마음을 갖느냐? 자, 일단 이거예요. 그 산신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서 나를 낳게 했으면, 내가 태어나게 했으면, 나를 좀 행복하게 좀 자라게 해주지, 이렇게 갖은 시련을 겪게 하느냐라고 산신이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좀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였으면, 나만 불편해 지금, 니네는 편해도 돼, 상태였으면 그냥 넘어갈 겁니다. 원망하고 있어? 왜 이렇게 난 힘들까? 근데 좀 설명 더 할게요. 만약에 이러한 충혈의 원망에 대해서 산신이 대답을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비웃지 말고 잘 들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산신은 바로 난세에 영웅이 태어난다. 또는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진다. 근데 난세라는 것은 어지러운 세상에 영웅이 태어난다. 참고로 유충혈의 첫 번째 시련이 그거였잖아요. 아버지가 간신에게 모함당해가지고 유배간 사실. 그러면 간신이 충신을 몰아내고 간신이 득세한 세상은요, 국가의 위기입니다. 그런 어지러운 세상에 뭐가 태어난다? 영웅이 태어난다. 즉 네가 나중에 진정한 영웅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참고로 이 작품의 결말 부분이 뭡니까? 유충렬이 온갖 도수를 척척 해가지고 적장을 베고 정한당 몰아내고 황제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라를 구해요. 그런 영웅이 되기까지 만약에 이러한 시련이라는 괴로움이 없었다면 영웅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쇠는, 이때 쇠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유충렬이죠. 두드릴수록,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시련을 겪어가면서 더욱 강해지는 법이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충렬이 겪고 있는 이런 난세라든가 두드릴수록이라는 이 시련은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잘 보세요. 통과 의례라고 해서, 통과 의례. 이거는 문학적으로도 사용되는 말이고요, 문화적으로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만 20살이 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만 19세인가요, 법적으로는? 옛날에 그게 있었어. 관혼상제라고 들어봤니? 관혼상제. 이게 인간이 살면서 혹은 죽은 후 겪는 4가지의 중요한 절차거든. 첫 번째가 관, 이게 뭐냐면 성인식이에요. 우리나라 성인식 같은 경우에는요, 뭐 상투를 틀어주고 가설 씌워주고 아버지가 뭐 아들을 축하해주고 이제부터 너를 어른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제까지 했던 헤라치를 뭐 하계치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많은 게 바뀝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조금 약간 좀 문화적으로 우리하고 좀 다른, 뭐 예를 들어 아마도 원주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럴 건 안 돼요. 마을에 넓은 공터에 나무 하나가 딱 세워져 있는데 요 정도로 이렇게 도끼를 찍어가지고 좀 약간 발을 디디고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요거를 그 20살이 된 혹은 뭐 15살이든 간에 성인으로 인정받은 나이가 된 남자애들 있잖아요. 거기를 영준이가 기어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딱 끌어안아. 그다음부터는 매끈한 나무입니다. 이거 자기 몸으로 기어 올라가야 돼. 저 한 5m 되는 꼭대기까지. 체력. 두 번째, 꼭대기에 딱 섭니다. 그리고 뛰어내려요, 밑으로. 용기. 뛰어내린 다음에 죽은 애도 나옵니다. 아니면 온몸이 그냥 미안해, 병신된 애도 나오고. 얘는 그냥 치워지는 거야. 죽거나 심하게 다치면. 얘는 그 영웅이 될 만한 생명력, 강인함이 없다 해가지고 그냥 어린이될 만한 자격이 없다 해서 그냥 버려지거나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고도 살아남잖아요. 그럼 얘는 그 마을의 어떤 전사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걸 통과 의례라고 해요.
우리는 그런 거 요구 안 하잖아요. 우리 사회는 뭐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뭐래든 지식, 마음의 품은 덕, 그리고 어느 정도의 건강한 체력만 있으면 되니까.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싸워야 되거든, 그지? 사냥도 해야 되고 다른 종족과도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 전사를 얻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옛 문학 작품을 보면요, 신청전에서 인당수라든가 춘향전에서 이 옥, 감옥을 얘기하는 옥입니다. 저기가요, 통과 의례의 공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이가 아버지를 쉽게 말하면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행위잖아요. 어디에서? 인당수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심청의 효가 빛나는 장소가 여기죠.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내가 그냥 버텨가지고 사또의 수총을 들지 않잖아요? 그럼 내일 사또 잔치날, 생일 잔치날 자기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합니까? 정절을 지킵니다. 어디에서? 저기에서. 이런 공간이 누구에게, 이런 심청이나 춘향에게 통과 의례 공간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얘가 진정한 효녀로 용왕에게 감동을 주어서 다시 연꽃을 타고 인간사에 돌아오기까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통과 의례 공간, 인당수. 진정 이몽룡의 아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 어디? 옥. 진정 영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유충렬 이런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의 통과 의례를 보시면 돼요. 영웅으로 가는 과정. 그렇죠? 이런 거 한다고 시간 잡아먹었어요. 그렇죠? 깊게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고. 자, 가보겠습니다.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목이 메어 말을 못하거늘 충렬이 위로한다. 이런 한 가지 정보 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인물 정보 파악해야 됩니다. 충렬이 위로한다. 뭐한 모습? 의젓한 모습. 우리 왜 메밀꽃 필물에 그거 나오잖아. 동의가.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입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효심이 깊으네 라고 정보를 파악해야 되듯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를 위로한다. 이윽고 진정하여 충렬 앞세우고 변양수를 건너 회숫가에 다다르니, 자, 회숫가라는 물가에 다다르니 그 다음부터 보시면요, 자, 날이 이미 서산에 걸려있고부터 어디까지냐면 쭉 내려가 보세요. 한 4줄 내려가서 이 새우 중에 흩날렸다까지 표시되어 있나요? 연하게? 자, 배경 묘사한 부분입니다. 보통 소설에서 배경 묘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능은 보통 2가지입니다. 2가지 다 할 수도 있고 하나만 할 수도 있고, 첫 번째가 전체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두 번째가 더 유력한 겁니다. 요거는 두 번째 경우에는 문제로 출제가 되죠. 바로 인물의 심리를 간접 제시하는. 여기서는요, 인물의 심리뿐만 아니라 뭐까지? 처지까지 다 간접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충렬, 모자의 처지와 심리를 배경 묘사를 통해서 간접 제시합니다. 이런 기법이 우리 작년에 최척전에서 안남포구에서 최척이 퉁수를 불기 전에 배경 묘사했던 부분, 또는 이태준의 돌다리에서 창섭이가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누이의 그 창옥의 무덤이 있는 쪽으로 바라보기 직전에 그 늦가을의 정경 배경 묘사가 전부 다 인물의 내면 심리를 간접 제시하는 기법들이었어요. 알겠죠? 왜 갑자기 배경 묘사 나오면요, 이 배경에 어울리는 인물의 심리가 나오겠구나, 그 사람의 처지가 제시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련된 작품의 추적전하고 돌다리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날임이 서산에 걸려있고, 무슨 얘기예요? 해가 저물고 있는 것. 보통 이렇게 인물의 슬픈 마음을 드러내거나 가해 싶은 처지 들을 때는요, 해가 뜨는 건 희망이고요, 해가 지는 게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해가 지는 황혼의 상황, 이런 노을의 모습, 이런 걸 많이 제시하죠. 해가 뜰 때는 보통 희망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세한도에서 마지막에 꼭두서리 빛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었잖아. 그리고 희망을 얘기하고,
지는 해는 보통 애상적 분위기 혹은 뭐 하강적인 이미지. 원촌 먼 마을에 저녁내 나고 청강 맑은 강에 놀던 물새는 양유 속에 날아들고 청천에 뜬 까마귀는 운간에 울어든다. 구름 속에 울어든다죠. 해상을 바라보니 원포에 가는 돛대에 저문한 게 끼어있고 강촌에 고기잡이의 피리 소리는 가는 피 속에 흩날렸다까지 뭐하고 있는 것? 두 인물의 충렬보자의 처지와 심리를 간접 제시하는 배경문사입니다. 슬픈 마음을 진정하고 충렬의 손을 잡고 물가에 배회하는데 건너갈 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건너갈 배가 전혀 없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방도가 없는 상황 혹은 건너가고 싶어도 어떻지 못하는 좀 절박한 상황. 한자성 하나 떠올려 보세요. 어떤 한자성어를 여러분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너무 선택형이 길들여져 있는 거야. 그치? 있으면 아는 거 모르는 거 아는 거 모르는 거 제끼고 아는 것 중에 하나 골라라. 없으면 그냥 모르는 게 네가 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자,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야. 남쪽으로. 근데 이 물을 건너야만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어. 근데 물 앞에서 배가 없어. 어떤 상황이야? 진태양난 또는 사면초가 진태유고, 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거 최대한 끄집어내가지고 거의 날렵한 척하네. 떠올려서 제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중량 부분 줄거리에서 상당히 많은 중요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우리 시는 중력 줄거리가 없어. 소설만 나와. 소설에서 이렇게 뭐 교과서를 편집하시는 분, 집필하시는 분이라든가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요, 굳이 중력 부분 줄거리 제시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앞 내용과 뒷 내용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 주는 정보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시험에서 이 중력 줄거리 제시한 정보가 시험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꼭 제시해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거나 내신을 볼 때 중력 부분 줄거리 나오면 툭 하고 팽개치지 말고 꼼꼼하게 인물, 사건, 배경, 소재 요것들 체크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보이는 게 인물이죠. 정한담. 매 사주를 받은 도적들. 그러면 첫 번째 정한담 같은 경우에 앞에도 나왔었죠? 적대자. 적대자 중에서 얘가 우두머리. 할 말 많아 얘. 간신, 뭐 나쁜 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도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대자가 됩니다. 왜? 그런 정한담에 사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주 팔자 관상할 때 사주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배후에 있으면서 대신하여 일을 하도록 시킬 때 사주라고 하잖아요.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인이 끌려가고 충렬은 물에 던져져요. 자, 이 부분에서 부인이 끌려가고 충렬은 물에 던져집니다. 자, 이게 뭐가 되느냐, 바로 충렬이 겪게 되는 시련, 바로 어릴 적 시련. 물론 앞에도 있긴 있었어요. 충렬 어릴 적 시련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 유심의 귀양. 두 번째, 집이 불타고 도망함. 두 번째 시련. 그리고 세 번째가 뭐야? 바로 여기서 지금 도적들에 의해서 해를 입게 된.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 처해서 물에 던져진 것이죠. 어머니도 이렇게.
자, 그럴 때 잘 봐야 되라. 여기서 보여지는 게 첫 번째. 자, 아버지 유심의 귀향을요. 오늘 앞에서 언급을 했었어야 했지만 여기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뭐로 보느냐? 충신과 간신의 대결. 만약 충신의 승리로 끝나면 해피엔딩이겠지만 간신이 이겨서 충신은 유심히 귀향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신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위기가 되고 집도 불타고 특히 아버지가 귀향을 간 상황에서 어머니마저 둘둘이 끌려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 되느냐? 이산의 상황이 돼요. 이산. 가족이 몰라. 여기서 뭐 남신에서 유동 박씨부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 최척전으로 가시면 돼요. 최척전도 이산이 나와요. 근데 최척전이 이산과 여기 이산이 좀 다른 양상이 뭐냐면요. 최척전 같은 경우에는 정유재란 뭐 명과 꿈의 전쟁이라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 속에서 가족들이 헤어진 겁니다. 그러면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이산이라면 여기 이산은 영웅이 겪는 시련 과정으로서 어릴 적 시련으로서의 이산이기 때문에 요거는요 전쟁의 참상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그냥 가족의 헤어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충렬은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 나옵니다. 귀향을 간 건데 정한담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하면서 아예 그냥 돌아가신 줄 알고 있다는 것 나중에 정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뭐 하게 된다? 어릴 적 시련을 세 가지를 겪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렇게 영웅이 죽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죽지 않아요, 영웅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도와주겠죠? 뱃사람들. 자, 뱃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빠진 유충렬을 건져줘요, 물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조력자이자 중요한 건 뭐냐면 조력의 양상이 한 세 가지, 네 가지 나오거든요. 가장 일반적인 게 구출, 양육, 혹은 뭐 병법을 가르치는 뭐 수련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물에 빠진 유충렬을 구해주었다. 구출의 조력자입니다. 구출. 뱃사람들이 충렬을 건져줘요. 그리고 충렬은 정처 없이 떠돌다가 승상을 지낸 강희주의 은혜를 입고, 자, 강희주. 이 사람도 역시나 조력자인데 은혜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양상의 조력자인가 볼게요. 사위가 된다. 아까 엄마랑 남아 청산에 왔을 때가 한 7살, 8살 때라고 예상해보자. 가정해보자. 그리고 도적을 만나서 어머니를 잃고 정시없이 떠돌기가 한 1년이라고 계산해보자. 그럼 얘가 10살 이전에 강희주 집에 들어갔어. 사위가 될 정도로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 17, 18살까지 키웠다고 치자. 7, 8년 정도는 어떻게 했을까? 강희주가 유충렬을 키운 거지. 그러니까 먹여 살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양육이라고 합니다. 양육. 그리고 보통 이런 영웅소설에 있었잖아요. 조력자 중에 꼭 한 사람은요, 이 영웅의 기상을 알아보고 꼭 자기의 사위로 삼으려는 그런 모티프들이 많이 나와요. 사위로 삼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희주가 누구를 유충렬을 키워주고, 이 번듯한 청년을 키워주고, 뭐합니까? 사위로 삼아주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어떤 구출 양육임과 동시에 또 이것도 있습니다. 바로 어릴 적 시련. 늘 극복하게 도와주는 조력자.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집도 없고 정처도 없고 너무나도 이 나약한 시절의 유충렬을 도와주는 그런 어릴 적 시련을 이기게 해주는 조력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강희주마저 정한담에 의해서 귀향을 가게 돼요. 그러면 정한담에 악행이 한 번 더 쌓이는 거고, 그리고 유충일 입장에서는 위기가 한 번 더 발생한 겁니다. 이미 그 집이 사이가 됐습니다. 그럼 성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하게 됩니까? 장인어른마저 이렇게 귀향을 가게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성장 후 시련이라고 합니다.
누구마저 장인어른인 강유주마저 귀양을 하게 된 경우. 자, 그러자 충렬은 누굴 만납니까? 광덕산 도승. 자, 도승. 도가 무슨 도예요? 도수를 할 줄 아는 승려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얘한테 뭘 가르쳐 줄까요? 온갖 병법과 무술과 이런 걸 가르쳐 주겠죠. 도수를 가르쳐 주겠죠. 그럼 이 사람도 조력자인데 뭐 해주는? 바로 도술이나 뭐 무예, 병법 등 수련을 시켜주는 진정 영웅의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그러한 조력자 광덕산 도승. 이 사람은 뭐예요? 어릴 적 시련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컸잖아. 그러면 성장 후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조력자입니다. 정한담은요 계속 지금 이 유충렬이 위기를 조성하게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데려가, 어머니 데려가, 얘 죽이려고 안 되니까 나중에 찾아낸 거야. 어디 있는지까지. 왜? 정한담 누가 있어? 옥관도사가 있잖아. 다 찾아냅니다. 최일기도 있고. 그래서 강유주 집에 있구나. 그래서 강유주 또 모함해가지고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귀양 보내는 전문가예요, 정한담. 모함자라고. 그랬을 때 성장 후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 광덕산 도승을 만나가지고 병법을 이기게 되죠. 이후 정한담이 뭐 하게 됩니까? 북적, 남적, 그러니까 북쪽 오랑캐, 남쪽 오랑캐와 결탁하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영웅을 일으키죠. 그때 이를 당해내지 못한 천자는 결국 항복하려 한다. 자, 천자가 황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요. 이렇게 간신인 정한담이 오랑캐들 좀 데리고 와가지고 와 명나라 먹자 했을 때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어요. 그래가지고 두 장만 눌러주면 나 살려주다고 했거든. 일단 살아봐야지 황제식이나 된 사람이. 그래서 나약하고 무능한 황제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미 이 상황에서 황제의 아들 태자와요 부인들은 이미 정한담에 의해 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요 부분, 딱 요 부분에서 여러분 잠깐 멈추세요. 여기에 있는 이 나약하고 무능한 황제가 이 명나라에 있는 이 황제의 이야기가 본질이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의 소설이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겪었던 어떤 사건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선을 배경으로 직접 얘기 못하니까 중국을 배경으로 찾아 돌린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 사건하고 연관지어 봐야 됩니다. 병자호란. 누구예요? 인조입니다. 인조. 인조가 반정을 일으키고 그동안 광해군이 유지해왔던 명과 후금 사이에서의 중립외교 있잖아요. 그걸 깨버리잖아요. 인조가. 그러면서 뭐 하게 됩니까? 이 후금의 신기를 건드려가지고 침략을 당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지가 건드렸으면 잘 싸우든가 광해군 뭐라는 거 지가 왕이 됐으면 좀 잘 지키든가 그리고 남한산성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뭐 합니까? 항복을 하잖아요. 화친 맺잖아요. 말이 화친이지 선조도 굴복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이 병자호란 때 오랑캐의 기분 치욕이잖아요. 그 치욕에서 일단은 인조가 떠올랐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 병자호란 때 이런 충렬 같은 영웅만 있었더라면 이렇게 쉽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그런 백성들의 심리가 있잖아요. 이 작품에 녹아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썰로 막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잠깐 뒤에 107쪽 보세요. 107쪽에 핵심 정리에 두 번째 보시면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유충혈견에는 오른쪽에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연관성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을 하고 신하 예를 행하기로 한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황제가 항복을 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군과 비빈이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간 사건이 바로 여기에는 태자, 황후, 태후 등의 적의 포로가 된 사건하고 연계지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호국을 정벌한 이 유충렬의 모습은 병자는 패배에 대한 미도적 울분과 복수심을 모아보자 표출하고 회복하고자 자긍심 회복을 위해서 이 작품에 민중의 심리가 반영되었다 하는 부분이 이 중요한 여러분 주제 키워드가 됐던데요.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병자호란과 연관된 이 천자의 모습이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주인공과 인물들의 관계입니다. 일단은 정한담, 최일기, 도적들은 모두 주인공에게 위기를 주는 적대자이면서 자, 주인공을 구조하고 조력을 해주는 조력자에는 뱃사람들 구출, 강희주, 양육, 광덕산 도승, 격범부의 도술 같은 걸 수련하게 해주는 사람. 충렬 어릴 적 시는 세 가지가 있죠. 아버지가 귀향을 갔다. 두 번째 집이 불타고 도망을 하게 되었다. 세 번째 충렬이 어머니가 끌려가고 도적들에 의해서 자기는 물에 던져진다. 이 세 가지는요. 첫 번째 충신과 간신의 대결이 나타나고 두 번째 이 주인공 가족이 이 사건에서 의해서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영웅이 되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어릴 적 시련을 나타내고 있는 이산의 모습. 그리고 우리 지난번 봤던 부분에서 라-2의 두 번째 줄에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나고 있었고 금방 부분에서는 배경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처지와 신뢰가 부각되고 있다.